올해 2월이었던가요? 2월에 저희가 이제 상동하고 청라 송도 이렇게 교육원에서 2026 수시 전략 설명회, 입시 전략 설명회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2026 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5월에 이제 새로 발표된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에서 좀 변화된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의대 정원이 이제 축소된 것은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 요구에서 가장 큰 변화일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최종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시 전략 설명회는 저희가 이제 두 번을 기획하고 있어요. 1차, 2차 두 번 계획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 1차입니다. 1, 2차 합쳐서 총 26개 대학을 분석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일단 우리가 이제 편의상 중하위권으로 분리가 되는 서울 과기대부터 수원대까지 13개 대학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먼저 올해 수시 모집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특징,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대학별로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올해 2026학년도 입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대학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다,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뭐 정성평가로 활용하는 대학도 있지만, 감점이나 아예 부적격으로 판명하는 대학들이 몇 호 이상부터는 아예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대학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첨단학과라고 하는 이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촉진 및 대학 혁신을 위한 지원 제도에 따라서 이공계의 특히 첨단학과가 대학별로 새로 신설되거나 또는 증원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뭐 인문사회계 학생들에게는 크게 적용되지 않겠지만 이공계 학생들은 꼭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공통적으로 무전공이 크게 확대됐어요. 이거는 작년부터 이제 확대가 이루어졌고 물론 그 이전부터도 무전공으로 선발한 대학들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올해 특히나 이 우리가 무전공 유형 1, 유형 2 이렇게 나눴을 때 대학별로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이 중상위권 대학부터 모두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입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바로 의대 정원이 이제 축소가 돼서 증원되기 이전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의대의 모집 정원이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할당이 됐다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단 이 비수도권 지역의 의대 입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서울대, 연대, 고대 최상위권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충원율이 좀 낮겠죠, 올해는. 의대 정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줄 테고 그것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상위권의 모집 단위에서 특히 인기학과에서 대학학과라든가 첨단학과에서 큰 입결의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6월 모의평가가 끝난 이후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사탐런이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학이나 과학에서 이공계의 이 수능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를 했는데 물론 여전히 수학에서는 서울대라든가 숭실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과탐의 경우도 국민대, 그리고 서울대, 숭실대, 연세대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장 올해 수학 지정을 폐지한 서울시립대부터 또 탐구를 폐지한 대학들이 꽤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다라고 여겨지는 사탐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탐 선택 지역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응시 인원이 줄어들면 등급이라든가 백분위 예측이 좀 떨어지죠. 1점 차이로 등급이 변한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 모평에서는 이런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되고 실제 수능에서는 역대급으로 사탐 응시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수시 전략을 세울 때 또는 내 성적에 맞춰서 원서를 결정할 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단위의 전년도나 전전년도 입결을 이제 확인하고 내 성적이 그 선에 들어가 있는지 50% 컷에 가까운지 70% 가까운지 또는 상향인지 이렇게 따져보는데 사실은 입결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 또는 전형별로 그 전형 방식 뭐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교과 반영 과목의 수라든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하게 되면은 당연히 입결 라인은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년도 입결을 참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참고일 뿐이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드는 것은 뭐냐? 결국은 입결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것. 대학별로, 전형별로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입결이 하락할 것인지 또는 상승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대학별로 반영되는 과목이 교과가 같다 하더라도 성적 산출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서 쓰기 전에 내신닷컴이나 대학 어디가에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성적을 입력하고 대학별로 본인의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반드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학교에서도 내신닷컴의 프로그램이 유니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성적을 엑셀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아서 바로 업로드를 하면은 성적을 일일이 기입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시길 좀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시 원서 6장 중에서 이제 상향 카드는 교과가 아니라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겠죠. 특히 이제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내 생활 기록부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느냐라고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이것은 상대적이에요. 내 생기부가 어느 대학에서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과 내 생기부가 비교되고 경쟁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내 생기부가 좋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따라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본인의 생기부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종합전형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제 모집 단위의 신설, 변형,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의 변화라든가 최저학력 기준, 자, 이런 것들은 일일이 대학별로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또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MMI 면접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종합전형에서 보통 이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나머지는 모두 서류 기반 면접이에요. 면접의 유형에 따라서 면접을 대비하는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면접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대학과 또 중첩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수능 끝난 이후에 수능이 11월 13일 치르게 되면은 이틀 뒤인 11월 15일 토요일, 16일 일요일 대부분 대학들이 면접과 논술 이런 대학별 고사들이 같은 날에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첩이 됐을 때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주의해서 좀 면접 일정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서울과기대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과기대에서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모집 단위 또 모집 인원의 변화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ST 자유전공학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일단 논술 전형으로만 선발하죠. 자, 이것은 전년도와 크게 바뀌지도 않았고 또 모집 인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의 어떤 이 합격 기준이 커트라인 성적 기준으로 하는 커트라인이 올해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논술 성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전년도 입결은 큰 의미가 없다. 이 서울과기대의 논술 유형, 논술 문제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여기에 적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새로 신설된 학과가 있죠. 바로 바이오메디컬 학과예요. 이 바이오메디컬 학과는 여기 에너지 바이오 대학에 이제 소속이 되게 되는데
28명을 일단 모집을 합니다. 예, 첨단학과예요. 계약학과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기계시스템공학부, 그리고 기계공학과, 자, 이것이 이제 명칭이 변화했죠. 작년에는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가 올해는 기계시스템공학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안에 지능형 로봇 전공과 미래자동차 전공으로 이제 분리 모집을 하게 됩니다. 또 기계공학과는 작년에는 기계자동차공학과였어요. 근데 이 자동차라는 이 개념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기스템공학부의 미래자동차 전공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이 새로 신설되고 변경됐다, 명칭이 변경됐다라는 것을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 실제로 변화한 것 중에 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에서 이 고교 추천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이 사실 변화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건축학부의 건축학 전공은 사회과학, 한국사까지 모두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전 과목이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의 전체 과목에 다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세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세 과목만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A, B, C, 그러니까 성취도 A, B, C에 따라서 이제 등급 환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A가 1등급, B가 3등급, C가 5등급이에요. 환산 등급이 1, 3, 5등급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당연히 C등급일 때는 상당히 좀 타격이 크죠. 물론 서울과기대라는 어떤 최근에 입결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대학을 감안할 때는 B등급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추천 인원이 작년에는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고등학교당 교장 선생님께서 서울과기대에 10명까지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데 올해는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진 거죠. 다만 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제한 조건의 경우는 2024년 졸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내 생기부가 평가되고 서울과기대에서 면접을 볼 때 이 진로 역량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대학이나 종합전형에서 보통 이 면접의 경우는 진로 역량을 많이 보죠. 근데 이 학생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기부 서류 평가할 때는 진로 역량보다는 요 학업 역량의 비중을 더 두는 학교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과기대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 둘 다 모두 다 진로 역량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학교 생활 우수자라고 하는 이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보다 생기부의 영향력이 더 크다. 즉 내신의 반영이 다른 타 대학보다는 조금 비중이 적을 수가 있죠. 그 말은 합격자들의 분포가 갖고 있는 이 분포의 스펙트럼이 좀 넓게 분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고교 추천 전형에 최저는 2합칠 변화가 없고요. 최저가 변화가 없고 그리고 교과 성적 반영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에 조금 이제 변화가 있긴 한데 전과목에서 세 과목 이렇게 되면은 저는 입결이 크게 변화하지 않거나 또는 입결이 이 진로 선택 때문에 조금은 더 오르지 않을까.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여져요. 일단 서울과기대는. 그리고 전년도 입결을 보시면 가장 합격성이 높았던 그런 대학은 화공생명공학과인데, 이 화공생명공학과는 어느 대학이나 화학과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 모집 단위는 어느 대학이나 서울권에서는 모두 입결이 높았어요. 가장 경쟁률도 높았고 커트라인도 높은 편이었죠. 마찬가지로 서울과기대도 가장 50% 컷이 1.68에 가까웠고요. 인문계에서 특히 어문 계열이 가장 입결이 낮은 편인데 이제 서울과기대 말 그대로 이제 과학기술대니까 인문사회계 모집 단위도 적을 뿐더러 또 실전 학생들의 선호도도 인문계 쪽에서는 높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2점대 중반까지 70% 컷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에서의 커트라인 보면은 상당히 어때요? 넓죠? 예. 영문과가 거의 4.45까지 70% 컷이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는 이 4.45는 일반고 학생의 성적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일반고 학생이 아니라 아마 외고 학생의 뭐 4점대 중반 5등급대 학생이지 않을까. 이런 학생이 아마 뒷부분 합격자의 뒷라인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고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50% 안쪽에서 존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과기대는 이 정도의 특징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국민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대는 일단 모집 단위에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상당히 좀 큰 편이에요. 자, 그럼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일단 종합전형에서의 학교생활 우수자, 이 서류형이 폐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라졌습니다. 자, 이게 사라지면서 논술 전형이 신설됐고 그 인원이 논술 전형과 국민 프런트의 면접형 전형으로 모집 인원이 이렇게 분산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이 논술 전형이 이제 신설된 것이 가장 그 특징이라고 했을 때 사실 국민대는 과거에 2015학년도까지 논술을 시행했었어요. 그래서 11년 만에 이제 부활을 한 것인데 최저가 있어요. 최저는 2합 6입니다. 2합 6이고 그런데 국민대는 사실은 약술 논술이 아니라 일반 논술을 할 법한 대학인데 약술 논술을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 2026학년도 총 15개 대학이 약술 논술을 시행하는데 그 중에서 그 15개 대학 중에서 가장 상위권 대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상명대라든가 가천대 약술논술을 지원했던 친구들이 이 국민대 약술논술이 생겨나면서 좀 인원이 분산될 가능성은 좀 있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 상명대나 가천대의 논술은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어요. 이 국민대 영향으로. 자, 그리고 인문기술융합학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설이 됩니다. 작년에 미래융합대학 인문자연이 모두 이게 폐지가 되고 올해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 이제 A형과 B형 이제 두 개의 유형이 있죠. 요 A형은 인문을 뜻하고요. B형은 자연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집하는 게 대부분 어디에서? 지금 교과에서 모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전공학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인문기술융합학부가 모두 국민대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에 491명이었는데 올해는 110명이 늘어난 601명을 선발하는 거니까 국민대는 교과 전형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면접형도 늘었고 논술형은 이렇게 신설이 됐죠. 대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폐지가 됐다. 이것이 모집 단위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술 논술을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이 국민대 약술 논술은 이제 수능형 문항이지. 약술 논술이 수능형 문항인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가 우리가 8문항, 수학이 2문항, 자연은 국어가 2문항, 수학 8문항인데 뭐 가천대나 이제 수원대 같은 경우는 총 15문항이잖아요. 15문항. 근데 여기 10문항으로 이제 치르게 되는데 국어의 출제 범위를 보니까 이제 공통국어와 독서, 문학 여기까지가 논술 출제 범위예요. 과목 출제 범위고 수학의 경우에는 공통수학, 그 다음에 수원, 수투예요. 인문계의 경우에는 자연계는 여기에다가 이제 미적분이 추가되는 것. 요게 좀 특징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대는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일단 국어는 출제 범위가 똑같다. 1학년 때 공통국어와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웠던 문학 독서이고 그 다음에 수학 출제 범위는 수원, 수투인데 자연계열만 여기에 미적분이 추가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과 부분에서 모집 전형의 어떤 특징을 본다면 일단 첫째, 최저가 완화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2합 5에서 2합 6으로 좀 낮아졌죠. 그럼 최저가 낮아지면
일단 최저 충족률은 올라가겠죠. 최저 충족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합격 컷이 작년 대비 이 교과 성적 우수자의 경우는 조금 소폭이나마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특히나 올해는 현역들의 인원이 거의 4만 명 이상 증원, 그러니까 많은 그런 학년인데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최저 충족률도 올라간다면 최초 경쟁률이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격 컷이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면접이 국민 프론트전의 면접을 보면은 입학사정관 3명이 1명의 학생을 면접을 보던 3대 1의 면접이었는데 올해는 2대 1의 면접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서류형이 사라지고 이 국문 프론티어 전형, 즉 면접형 전형이 많아지니까 면접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입학 사정관이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3대 1의 면접이 2대 1의 면접으로 좀 바뀌었다. 그리고 국민들은 예전부터 요 서류 평가나 면접에서 항상 전공 적합성이 좀 높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신보다 이런 서류와 면접의 비중이 좀 높았던 대학이에요. 그래서 교과 전형의 입결과 종합 전형의 입결의 이런 차이가 상당히 좀 큰 그런 대학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본 최저에서 과탐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대부분의 대학이 수학과 과학의 과탐의 지정을 폐지하는 가운데서 여전히 국민대는 자연계열의 순 최저의 과탐을 지정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탐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과탐 선택자들의 부담이 아무래도 좀 높을 수밖에 없고 국민대를 목표로 한 학생들에게는 또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자유전공 있죠. 이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는 그 미래융합전공 A나 B 이런 경우에 2학년으로 진급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요 전공과 학부가 상당히 제한되는 학과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학과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체크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입결을 보면은 응용화학부 역시나 이제 화학, 바이오 의학 전공이 가장 입결이 높았는데 무려 50% 컷이긴 하지만 1.46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한양대, 중앙대를 진학해도 남을 만한 그런 어떤 성적으로 이렇게 국민대에 입결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아까 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어떤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문계열의 중국학부, 중국 정치경제 전공, 중국 정경 전공이 가장 낮은 입결을 좀 보였어요. 자,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는 여기 보시면 50% 컷이 3.4이니까 이건 아마 일반 고학생일 텐데 70% 컷에서 보여주는 5.79 이거는 아마 특목 자사고 학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 생활학 수자는 그러니까 폐지가 됐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프론티어 전형으로 이렇게 변화했을 때 그래 입결에 어느 정도는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 왜냐하면 늘어났잖아요. 면접형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모집 인원이 늘었으니까 작년보다는 면접 전형이 조금 더 합격선은 낮아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숭실대입니다. 자, 숭실대의 경우를 보면 가장 큰 일단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모집 전형이나 모집 단위, 모집 인원 면에서 봤을 때 전년 대비 변화가 가장 적은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별 전형을 빼고 일반 전형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전형에 봤을 때 한 21명 정도 더 이제 모집을 하는데 보시면은 크게 뭐 입결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어떤 변화했다거나 뭐 이런 대학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면접 50%로 선발하는 요 미래인재 전형이 조금 23명을 증원해서 좀 많이 모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숭실대학교의 계약학과인 AI 소프트웨어 학부가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정보보호학과요. LG U+와 계약을 맺은 그 학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학과이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의 경우는 대부분 모집 단위에 선발하지 않고 여기 경영대학과 그다음에 IT 대학에서만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이제 경영대학 중에서도 금융학부라고 있습니다. 이 금융학부에서만 2명 모집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IT 대학에서는 이제 컴퓨터 학부라든가 또는 글로벌 미디어 학부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학부 이렇게 세 개의 학부가 IT 대학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세 개 학부에 한해서만 요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일단 선발을 한다. 자, 그리고 요 SS 미래윤재는 면접이 무려 50%이기 때문에 이 50%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접 비중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형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학생부 우수자,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추천 인원이나 지원 자격에 모두 제한이 없어요. 자, 그리고 최저가 있죠. 최저는 국민대와 마찬가지로 숭실대가 2합5에서 2합6으로 완화됐습니다. 당연히 충족률 상승하고 입결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에 모두 다 뭐요? 예, 선택 과목 지정이 있어요. 물론 최저 등급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수학과 과학에 지정 과목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 상당히 올해는 특히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성적을 이제 반영하는 과목별 성적 반영 방식에서 변화가 나타난 계열이 하나가 있죠. 바로 경상 계열입니다. 경상 계열은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우리가 경상 계열하면 사실은 사회과학대학인데 거의 이공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무려 35%였어요. 올해는 이것이 30%로 조정이 되고 국어가 15%에서 20%로 이렇게 좀 바뀌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숭실대학교는 계열에 따라서 교과 전형에서 계열에 따라 반영하는 교과의 가중치가 상당히 달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본인의 성적이 숭실대 방식으로 그 계열에 맞춰서 산출했을 때 그 성적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이제 20%를 반영하는데 A, B, C 등급의 환산 등급이 1, 2, 3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 대학은 성취도 A의 환산 등급이 1등급, B는 3등급, C가 5등급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숭실대는 B가 2등급이고 C가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의 반영 비중이 20%지만 실제로 이 성취도 간 점수 차가 이제 크지 않다. 자, 요런 것이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더 크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세 과목 이상,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세 과목 이상 반영했을 때는 진로 선택이 20%만 반영되지만 진로 선택의 이수 과목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반영되는 교과에 해당되는 국수영사 또는 국수영과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세 과목이 안 됐을 때 만약에 두 과목이다. 그럼 반영 비율이 18%예요. 그럼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의 반영 비율이 82%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진로 선택 과목이 4개 교과에서 한 과목밖에 없다.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한 과목밖에 없다면 진로 선택의 반영 비중이 16%밖에 안 돼요. 그럼 공통과 일반 선택의 반영 비중이 84%가 되는 거죠. 자, 극히 드물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세 과목 이상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했느냐, 두 과목이냐, 한 과목이냐에 따라서 진로 선택의 반영 비중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징인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숭실대학교의 SSU 미래인재 같은 경우는 면접이 50%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 면접 비중 50%를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의 성적을 뒤집고도 낳는 그런 성적이에요. 특히 여기 진로 역량이 거의 학생부에서도 50이지만 면접에서도 전공 적합성을 거의 50%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대학은 이 평가 항목이 보통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숭실대는 잠재력이라고 하는 또는 숭실 역량이라고 하는 이런 항목들이 좀 눈에 뜹니다. 예를 들어 잠재력은 이제 자기 평가력. 이 자기 평가력이 뭐냐면 자기를 조금 더 자기 수준을 좀 객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장점 같은 것들을 면접에서 잘 어필하는 학생들을 요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평가한다라고 예, 수시 모집 요각에서 밝히고 있어요. 또 하나는 소통 능력. 그럼 소통 능력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면접관이 질문하는 어떤 취지와 의도를 잘 이해하고 즉 질문을 면접관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을 여기서 소통 능력으로 예, 평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 SS 미래인재에서 작년에 합격자들의 고교 유형을 살펴보니까 합격자들의 고교 유형을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거의 89%였어요. 자사고 학생들이 2.3% 그리고 특목고가 6.5% 그러니까 거의 90%가 일반고 나머지가 특목 자사고 한 10% 정도 되는 그런 전형이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뭐 최저 충족률, 입결 상승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숭실대가 24학년도에 인문계 최저가 2합 4였어요. 그러다가 25학년도에 2합 5로 바꿨죠. 2합 4에서 2합 5로. 그러니까 한 등급 완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충원율이 인문계의 경우 43.8%에서 64%로 충족률이 확 올랐어요. 최저 충족률이. 그럼 올해 2합5에서 2합6으로 바꾸면 저는 거의 75% 가까이, 70% 이상 충족률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엄청난 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거죠. 근데 올해는 자연계열도 2합에서 2합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문계, 자연계 모두 충족률과 입결의 변화가 예상된다. 예, 다음이요. 자, 인하대 보겠습니다. 인하대의 올해 수시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서류형이 신설된 거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생기부 관리도 잘 해왔고 나름대로 교과뿐만 아니라 종합전형에서도 상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면접의 부담이 너무 커서 좀 내성적이죠. 면접 부담이 너무 커서 면접 없는 서류용으로만 쓰겠다라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왔는데 이제 이런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인하대처럼 면접 전형으로만 뽑다가 서류형을 신설해서 이원화를 시킨 이런 대학들은 그런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좀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요 서류형이 243명 이제 증원되면서 그럼 이 인원은 어디서 빼온 것이냐? 일단 교과가 확 줄었죠. 예. 작년에 648명을 뽑다가 올해는 413명. 235명이 줄어들었어요. 요 인원이 이쪽으로 예,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면접형도 줄었죠. 자, 그러니까 요런 그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변화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체크해 봐야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설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이오 식품공학부라는 것이 신설됐어요. 요 바이오 식품공학부는 여기 바이오 시스템 융합학부에 여기에 이제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식품공학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식품공학과와 같은 건가? 식품영양학과와 같은 건가? 왜냐면 인하대에 식품영양학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변한 게 아닙니다. 식품영양학과는 그대로 있고 바이오 식품공학부가 신설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식품영양학과하고 식품공학부는 다르기 때문에 공학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요. 의외로
식품공학부가 학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신설된 이 인하대 바이오 식품공학부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정시에서 9명 뽑고 면접형에서 13명을 뽑는데 여기에서 요 14명, 늘어난 14명 중에 13명이 이제 바이오 식품공학부인 거죠. 아마 생명공학 쪽을 생각했다가 생명공학이 입결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가 식품 영양이나 식품 공학 쪽으로 이렇게 살짝 방향을 트는 학생들이 많은데 의외로 그런 학생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대 선발을 보면은 여기 있죠. 예, 무려 80명을 모집하다가 올해는 33명, 그러니까 절반 이상, 무려 47명이 감원됐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의예과를 생각했던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환경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건 요 의대 최저가 좀 바뀌었어요. 예, 의예과 최저가 원래 인하대가 세개 영역 각 1등급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3합 3이죠. 근데 올해는 3합 4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한 등급 정도 이제 최저는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형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세 과목을 반영합니다. 다른 대학과 비슷하게 계열에 따라서 인문은 과학을 빼고 자연 계열은 사회 과목을 빼주고 또 예체능 쪽 친구들은 전공에 따라서 국수영 또는 국영사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진로 선택 과목 어쨌든 세 과목을 반영하는데 성취도 A, B, C에 부여되는 환산 등급이 성취도 A는 1등급이에요. 성취도 B는 2등급입니다. 2등급. C는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큰 타격 없겠지만 4등급부터는 좀 타격이 있겠죠. 그죠? 다행인 건 진로 선택의 전 과목이 아니라 세 과목만 반영되니까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세 과목 성취도 A는 맞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서류를 평가할 때, 생기부 평가할 때 종합전형에서 일단 서류형이든 면접형이든 간에 학업 역량이 일단 서류 평가에서는 중요하다. 50%가 학업 역량이다. 내신이죠. 그러니까 내신도 중요하고 계열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그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 전공 연계 과목의 성취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다만 면접 볼 때는 이제 진로 역량이 더 중요하게 반영한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가 세계 각 한 등급에서 3합 4로 바꾸면서 등급이 완화됐다. 대신 과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사실 한 등급이 아니라 두 등급이 완화된 거랑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탐 두 개 평균을 적용할 때 소수점을 절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탐 하나는 1등급, 하나는 3등급이었다고 했을 때 평균은 뭐 2등급이겠지만 하나가 1등급, 하나가 2등급이면 어떻게 돼요? 1.5등급이죠. 1.5등급이면 1등급으로 환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등급이나 완화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하지만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입결을 보면은 인하대가 그래요. 인하대는 이제 공대가 워낙 강하죠. 아주대랑 인하대가 경기권에서 가장 강한 공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전공별로 모집 단위별로 입결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생명공학과는 70% 컷이 1.92가 나왔어요. 사실 1.9이면은 건대라든가 시립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이죠.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는 봐야 되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인하대는 2점대 초중반에서 교과 전형에 좀 안정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종합 전형은 2점대 후반까지 3점대 초반에서도 인하대 종합 전형에서 합격자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세종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는 일단 변화된 게 상당히 많아요. 일단 첫째, 음, 교과 전형. 그러니까 세종대 교과 전형이 지역 균형이죠. 지역 균형. 근데 여기 보시면 작년에 25학년도에 모집 단위별로 인공지능 융합대학을 제외하고는 어때요? 5명, 3명, 4명, 4명, 3명, 6명 이렇게 뽑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자유전공학부로 223명을 뽑으면서 전공 단위는 거의 1명, 2명밖에 뽑지 않았어요. 1명씩밖에 안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1명밖에 안 뽑는 모집 단위에 지원하기가 어때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세종대는 작년에 교과 전형을 거의 아이들이 겁을 먹고 거의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때요? 자, 올해는 여기 보시면 전공 단위별로도 각 대학, 그러니까 각 단과 대학 내 전공 단위별로 상당히 모집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자, 요게 일단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전공이 70명 줄었는데도 전체적으로 52명이 늘었다라는 것은 이 앞쪽에서 전공 단위에서 얼마나 많이 증원됐는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모집 인원이 늘면 일단 아무래도 입결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 입결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단 뒷페이지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과 지역 균형에서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에 좀 변화가 있어요. 미리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이거는 지역 균형에서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첫째, 계열에 따라서 인문계는 이제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 자유전공이 국수영 이렇게 세 과목, 사회나 과학이 반영 안 돼요. 예, 세종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교과 전형의 자유전공은 국어, 수학, 영어 성적만 반영된다는 것이고, 그럼 뭐가 변한 거냐? 작년에는 인문, 자연, 예체능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요게 그냥 합쳐서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1대 1대 1의 비율로 거의 들어간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 과목 수가 적다 보니까 실제 반영 비율은 10% 내외였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자유전공 학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모집 단위에서 공통과 일반 선택은 80, 진로 선택은 20%를 반영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진로 선택의 반영 비중이 어떻게 된 거죠? 높아진 거죠. 그죠? 실제로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이수한 친구의 경우는 작년에는 진로 선택 비중이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 단위나 이수 비중이 공통이나 일반 대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비율로 반영이 됐다고 친다면 올해는 20% 일괄적으로 반영하니까 진로 선택의 비중이 높아졌다. 성취도 A, B, C의 등급 환산 점수는 1, 3, 5등급이에요. A가 1, B가 3등급, C가 5등급. 가장 일반적인 등급 배분 방식이죠. 자,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 자유전공학부의 이제 특징은 논술로만 뽑는다는 거예요. 논술로만. 세종대에서 자유전공 확보, 논술의 교과 전형과 논술. 예, 종합 전형으로 뽑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논술의 그럼 특징이 뭐냐? 세종대학교 논술의 특징은 일단 통합 교과형이라는 거예요. 다른 대학은 어떻습니까? 다른 대학은 인문사회계 친구들은 언어 논술을 보고 자연공학 계열 친구들에게는 수리 논술을 보잖아요. 그런데 세종대학교 논술은 국어, 사회의 언어 논술에 인문 논술에다가 공통수학, 수원, 그러니까 미적분, 자, 요게 들어가니까 수투나 확통, 기하는 안 들어가요. 출제 범위에 수투, 확통, 기하는 들어가지 않고 국어, 사회, 그다음에 수원, 그리고 미적분. 그래서 계열에 상관없이 모두 이 범위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합 교과형 논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이거는 자유전공이 하나인 거예요. 예, 모든 게 아니라 자유전공 학부에 한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아마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세종대가 모의는 수를 봤을 거예요. 근데 이 모의는 수 이제 끝났죠. 네, 날짜가 지났으니까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모의는 수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 번은 꼭 풀어 보셔야 돼요.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려는 친구들은 왜 문제 유형이 통합교과형이기 때문에 아마 좀 생소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의 인재 요 면접형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비중이 좀 변했죠. 자, 어떻게 변해? 30에서 40% 이렇게 30%였는데 올해는 이렇게 40%로 면접 비중이 좀 올랐어요. 자, 면접 비중이 올랐다? 뭘 의미합니까? 어, 1단계 서류가 미치는 영향이 좀 줄었다. 그죠? 당연히 면접 비중이 올랐으면은 합격자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것이고, 그럼 입결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대는 특히 이제 국방부, 그리고 올해는 특히 해병대와 계약을 맺은 이런 계약학과들이 있다는 것도 좀 특징이에요. 예. 여기 있죠? 해방대 개혁학과라든가 여기 세 개, 항공시스템공학전공, 국방시스템공학과, 사이버국방과 이게 제가 파란색 별 표시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계약학과입니다. 근데 다 국방부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단국대, 단국대 본교인 죽전 캠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는 일단 첫째, 종합 전형에 DKU 인재 전형 있잖아요. 여기 DKU 인재 전형. 여기서 서류형은 모집 인원이 좀 줄고요. 면접형은 좀 많이 늘었어요. 서류형은 40명 줄고 면접형은 거의 91명이나 좀 늘었는데 이렇게 면접형에서 모집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면접 대상자가 늘었으니까 면접에 대한 부담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입학사정관들이. 그래서 4배수를 1단계 합격자 4배수를 3배수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고요. 그런데 요 두 개 전형은 요 서류형과 면접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국대에 서류형 하나, 면접형 하나 이렇게 종합 전형에서 두 개 다 지원이 일단 가능하다. 그럼 모집에서 인원에서 좀 큰 변화를 보이는 것들 몇 개 보면 일단 사회계열 광역에서 이게 좀 인원이 좀 늘었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공학 여기를 다 어때? 선발하지 않아요. 작년에 뽑았는데 올해는 교과로 뽑지 않는 그런 모집단인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과대학 같은 경우는 서류형, 종합전형의 DKU 인재 서류형 같은 경우 작년에 14명 뽑았는데 올해는 또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늘어난 이런 데를 우리가 집중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것. 이게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늘면 아무래도 입결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히 면접에 좀 자신이 있는 지금 우리가 면접 전형은 어디까지나 상향 카드로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6장 중에서 한두 장을 우리가 반드시 상향 카드로 활용한다고 쳤을 때 내신이 한 2점 후반 3점대인 친구들의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이 단국대학교의 면접형을 노린다면 올해는 작년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학과라는 것이 이제 신설됐습니다. 인공지능학과는 여기 SW 융합대학에 소속되어 있어요. SW 융합대학에 소속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42명을 이제 신설하다 보니까 다른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이 좀 줄었다라는 거죠. 이게 퇴계 혁신 컬리지라든가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여기는 조금씩이지만 어쨌든 인원이 좀 줄었어요. 제가 참고로 여기 사회과학 계열에 작년 입결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회과학 계열이 요 70명 모집할 때요. 요 70명 모집할 때 평균이 2.36이었어요. 대학 공개한 걸 보면 2.36. 그러니까 100% 컷. 그러니까 마지막 합격자가 요 사회과학 계열에서
2.52였습니다. 2.52. 자,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인원이 늘었잖아요. 그럼 인원이 늘었으니까 입결이 제가 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한 2.6까지는, 2.6 정도까지는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형별 선발 방식에서 단국대학교 이 지역 균형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입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자, 뭐가 변했느냐? 계열에 따라 성적, 그러니까 반영되는 과목이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시면 인문계는 국영, 수, 사한, 과학이 없죠. 자연계는 사회, 한국사가 반영 안 됐어요. 그리고 과목마다 이렇게 비중이 좀 달랐어요. 과목 가중값이 달랐던 거죠. 근데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계열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인문계든 자연계든 사회, 한국사, 과학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자연공학 계열인 친구들인데도 1학년 때 한국사 성적이 좋았던 친구. 이런 친구들은 좀 유리한 거예요. 또 내가 인문사회계지만 1학년 통합과학 성적이 사회보다 좀 좋았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에게는 좀 유리해진 거죠. 그리고 학년별, 과목별 가중치가 일단 폐지가 됐다. 이렇게 뭐 인문계는 국어와 영어에 더 비중을 더 높여주고 자연계는 수학을 더 가중가를 높이고 그게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종합전형을 보면은 이제 서류형에서 서류평 생기부 평가할 때는 내신 비중이 조금 더, 그다음에 교과 이수 현황이나 세트 이 부분이 중요하고 면접 볼 때는 진로 역량이 좀 중요하다. 예, 그리고 예, 나머지는 뭐 큰 특징은 없습니다. 아까 요 3배수가 이렇게 4배수가 이렇게 3배수로 바뀌었다. 예, 얘기를 했고요. 음,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라는 걸 가끔 이 생기부 평가 항목에 발전 가능성, 뭐 잠재력, 뭐 이렇게 제시하는 대학들이 있죠. 발전 가능성이 뭘까요? 이걸 찾아보면 무엇을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고 있냐면 진로에 대한 목표 의식이에요. 진로에 대한 목표 의식.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진로, 꿈이 있을 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왔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면접에서 잘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은 생기부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내용보다는 본인의 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최저에는 변화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단국대는 그러면 어느 정도 성적대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느냐. 보통 교과 전형은 2점대 중반에서 후반이에요. 모집 단위별로 좀 다르겠지만 2점대 중반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인데 종합 전형의 경우는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까지도 많이 나오는 편이다. 예. 그리고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서울이 아니라 이제 경기도 죽전에 있다, 용인에 있다 보니까 그럴 텐데 어쨌든 우리가 중위권 대학에서 종합 전형으로 어쨌든 상향을 노려볼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단국대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서류형이든 면접형이든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음 명지대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명지대는 본교가 공과대학이고 경기도 용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명지대는 인문사회 계열이고 분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서울에 있는 인문사회계에도 그 IT 계열의 몇몇 과들이 이제 개설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학부에 한해서 이제 서울 캠퍼스에도 공과대학이 있다라는 것. 작년 대비 명지대가 가장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모집 요강에서 보여주는 전형 방식이나 모집 단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 캠퍼스인 서울도 보면은 12명 늘었다. 자연 캠퍼스인 용인 같은 경우는 1명 줄었다. 모집 단위에 큰 변화가 없어요. 입결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안업칼리지 자율전공학부가 있는데 요 자율전공학부 인문, 자율전공학부 자연 모두 다 보시면은 교과와 이게 보시면 자 여기 교과 그죠? 그리고 서류 이렇게 교과와 종합 전형의 서류형으로만 선발한다라는 것. 면접 전형으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 명지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과 전형임에도 면접 전형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교과 면접 전형. 또 종합 전형에도 면접형과 서류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유전공학부는 면접이 없는 교과와 면접이 없는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한다. 이게 일단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문예창작학과 같은 경우는 보통 정시에서는 실기 전형으로 많이 뽑았어요. 정시에서. 그다음에 수시에서는 특기자, 이제 어떤 입상 경력이 있는 실적이 있는 이런 학생들만 뽑아왔었는데 특별 전형이죠. 근데 올해부터는 명지 이제 면접 전형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창작을 하는 실기나 또는 실적이 없더라도 이런 글쓰기와 관련해서 문학과 관련해서 어떤 진정성 있는 관심과 또 학교 다니면서의 그런 활동들이 있어 왔다면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과 면접에서 면접 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10월 25일 날 면접을 본대요. 수능 전이죠. 그죠? 이렇게 몇몇 대학들은 수능 전에 이제 면접을 봅니다. 당연히 수능 성적이 잘 나와서 면접을 보러 오지 않는 학생들이 수능 후에 보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학생들을 잡아두는 차원에서 이렇게 미리 봅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명지대를 지원하기에 성적이 좀 부족한, 즉 명지대가 상향인 학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교과 면접 전형을 활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선호도가 낮습니다. 즉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지대 자체가 나의 목표가 될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아예 교과 면접 전형에서 면접을 미리 보고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인다. 자, 그다음 조심할 것은 명지인재 면접 전형은 어때요? 수능 이후에요. 그러니까 교과 면접만 수능 전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구분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진로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선취도 환산 점수는 1, 2, 4예요. A등급이 1, B등급이 2, C등급이 3입니다. 자, 근데 면접의 경우에는 진로 역량을 조금 더 이제 중시하시면 이건 뭐 큰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자, 근데 한 가지 보시면 여기 면접이 없는 학교장 추천과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의 입결을 좀 비교해 보세요. 그럼 확실히 면접 전형이 이 상향 카드로서 매력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낮은 학과가 청소년 지도학 전공으로서 70% 컷이 2.73이었는데 중어중문학 전공이 3.25까지 그러니까 3점대 초반의 학생들까지도 교과에서 명지대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명지대 면접 전형과 서류 전형이 있었는데 이 면접 전형과 서류 전형을 또 비교해 봐도 자 여기에서 보신 바와 같이 면접을 끼고 갔을 때 내신이 거의 종합 전형에서는 거의 1등급 이상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교과 면접은 한 0.5에서 0.6
6등급 정도를 만회하고 극복하고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다면 종합전형 거의 1등급 정도를 우리가 거의 극복하고 면접으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대학이 영지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명대입니다. 자, 상명대는 계열별 자유전공을 통합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인문사회계열, 경상경제계열 이렇게 자유전공을 계열별로 쪼갰었는데 이거를 통합했죠. 인문통합. IT계열, 이공계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연통합, 통합 이렇게 통합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특징이고 또 외식의료학부가 외식이 빠지고 그냥 의료학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유전공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인원 변화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작년에 뽑았던 요 인원들을 더했을 때 올해 선발하는 인원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논술 부분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명대가 논술을 신설한 게 작년이에요. 25학년도에 상명대 논술이 약술 논술이 시행이 됐습니다. 최저가 없어요. 상명대 최저가 없는데 저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논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최저가 있는 데를 공략해야 돼요. 논술은 경쟁률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면 이 최초의 명목 경쟁률을 최종 실질 경쟁률을 확 떨어뜨리려면 결국 최저예요. 왜냐하면 논술은 최저 충족률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최저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경쟁자를 거의 한 3분의 2 가량 떨어낼 수 있어요. 떨쳐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최저가 있는 논술을 공략해서 최저를 충족하는 것이 가장 합격의 중요한 전략이다. 논술에서만큼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형을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원 제한이 추천 인원 제한이 원래 10명이었는데 올해부터 제한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제한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 과목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상명대학교 교과 고교 추천 전형, 지역균형 고교 추천 전형이 전 과목을 반영한다. 그럼 대부분 학생들은 선호하지 않겠죠. 그죠? 따라서 이 전 과목을 반영하는 데또 경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학의 경우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들은 전 과목을 반영하죠. 연세대든 고려대든 뭐 성균관대든 서강대든 다 전 과목 반영하지만 중하위권 대학에서 서울 중위권 대학에서 이렇게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높지 않고 그래서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자, 그리고 요 진로 과목은 3개를 반영하는데 환산 점수를 부여해요. 성취도 A는 100점이에요. 성취도 B는 96점, C가 90점 이렇게 환산 점수를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는 폐지했어요. 원래 얘네가 수능 최저가 그 얼마였더라? 얘네가 잠시만요. 2합 7이었죠. 2합 7. 근데 상명대가 요 수능 최저를 2합 7을 폐지했는데 이것은 저는 분명히 합격 입결 라인은 조금은 올라가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명대 수준에서 2합 7은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지만 실제로 충원율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 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장애물이 없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최종 경쟁을 할 것이고 당연히 커트라인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대학 중에 하나다. 추천 인원이
이 폐지된 것을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 대학별로,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별로 상명대 추천서 10명 이상을 받으려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예, 종합전형, 상명인재전형, 예, 면접이 11월 8일, 수능 전이네요. 예, 수능 전에 있는 대학들 예,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상명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점수대라고 한다면 이 교과 전형은 2점 후반에서 3점 초반, 예, 2점 후반에 3점 초반 정도 생각하고요. 예, 종합 전형의 경우는 3점대 중반까지도 종합 전형은 좀 노려볼 수 있다. 3점 초중반 정도 되겠죠. 자, 이제 다음은 가천대입니다. 자, 가천대는 아마 수도권 대학 중에서 가장 입결 예측이 어려운 대학이에요. 전형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바꿔요. 해마다 전형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결을 올해 그대로 믿고 지원해서는 절대 안 되는 예, 그런 대학이다. 전년도 입결이 거의 무의미하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전 전형이 모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다 감소했고요. 물론 특별 전형을 뺀 일반 전형만 지금 놓고 보는 거지만 전체 186명이 감소했어요. 자, 이 중에서도 특히 보니까 여기에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보면은 이제 이 가천대는 교과 전형이 두 개잖아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지역균형, 추천형인 지역균형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학생부 우수자가 지금 보면은 거의 다 감소했어요. 그죠? 그리고 추천형에서도 작년에 뽑았던 공과대학이나 바이오 나노대학이나 뭐 이게 IT 융합대학이나 전부 다 모집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그만큼 교과가 이렇게 대폭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논술은 한 가지 들여다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3명 줄었어요. 모집 인원이 3명. 1012명에서 1009명을 3명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의대에 34명 의대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예, 간호학과 그 의대를 합쳐서 40명이 줄었는데 요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모집 인원이 증원된 모집 단위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천대는 전국 최대 규모예요. 뭐가? 논술 모집이. 예. 그러니까 1000명 이상 논술로 모집하는 대학은 가천대밖에 없어요. 원래 약술 논술이죠. 자, 따라서 의예과, 간호과를 제외하고 봤을 때 가천대는 올해 이 약술 논술로 모집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맞는 거죠. 인문계열은 국어가 9문항, 수학이 6문항, 자연계열은 국어가 6문항, 이제 수학이 9문항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출제 범위는 국어 같은 경우는 출제 범위가 상당히 좀 넓어요. 뭐 1학년 때 공통국어, 그다음 2학년 때 문학, 독서, 여기에 화법, 그다음에 장문, 화법, 장문, 문법 이게 다 들어가요. 출제 범위에. 수학은 수원 수투밖에 안 들어갑니다. 수원 수투. 자,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보면 넘어가기 전에 금방 얘기한 것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가천대학교에서 이 클라우드 공학과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죠. 계약학과입니다. 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계약학과고 그리고 조기 취업 계약학과가 있는데 여기 조기 취업 계약학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계약학과가 있고 조기 취업형이 있는데 입학하고 이제 회사와 기업과 이 대학 생활을 좀 병행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가천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채용 협약 기업과 그러니까 요 과별로 어떤 기업과 협약이 맺어져 있고 그 조건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해서 그 회사에 갔는데 내가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회사를 그만두면 이 대학 입학도 취소가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파악하고 조건이 뭔지 세세하게 알아보고 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예과는 62명이 줄어서 어쨌든 엄청나게 감소를 한 거고요. 음, 예, 그러면 세부 전형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가천대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학생들에게 많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가천대는 모집 인원이 이 교과 전형에서 모집 단위별로 아주 극소수인데 한 명, 두 명밖에 뽑지 않는데 또 1단계의 7배수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갖고 어떻게 보면 농락하는 거죠. 그죠? 한 명 뽑기 위해서 7배수 뽑아놓고 또 거기서 면접으로 6명 떨어뜨리고 한 명을 선발한다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올해는 조금 완화가 된 거죠. 올해는. 자, 진로 선택이 여기 보면은 작년에 이게 정말 논란이 됐었죠. 여러분들 그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나오는 상대평가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성취도만 나오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 지역 균형을 뽑을 때 가천대가 그 진로 선택만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합격선을 예측하기가 어려웠겠죠. 환산 점수가 아무리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올해도 공통과목 그냥 1학년 때 이수한 여러분들 1학년 때 이수한 공통과목 성적은 아예 반영이 안 된다. 2학년과 3학년 때 이수한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 과목만 반영된다 이거예요. 가천대 지역균형은. 그리고 진로 선택은 원점 수를 변환 등급하고 일반 선택은 석차 등급을 이제 변환 등급을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 진로 선택에서 원점 수가 80점 이상이면 원점수가 80점 이상이면 AA에 해당되고 이때 100점이라는 환산 점수를 줘요. 그리고 79점에서 60점 그러니까 80점 미만에서 60점 이상일 때는 B등급에 해당되고 99.5점을 줘요. 근데 59점 이하 그러니까 60점 미만의 경우는 C등급에 70점을 부여합니다. 그럼 뭐냐? 성취도 A와 B는 급강 점수 차이가 없는 거예요. 0.5점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반 선택 과목도 이 가천대는 1등급부터 4등까지가 동등급이에요. 같은 A에 해당돼요. 1에서 4등급. 그래서 5에서 7등급은 똑같이 B예요. 그러니까 1등급부터 7등급까지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의 1등급인 친구와 7등급인 친구의 점수 차이가 환산 점수가 0.5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신으로 뽑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말만 교과 전형이지 실제로 내신으로 뽑는 대학이 아니라 결국은 면접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면접 50%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반영 과목이 달라요. 반영 과목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균형은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이지만 학생부 우수자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열 교과가 있는데 작년에는 우수 과목 순으로 4대 3대 2대 1 비율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사라졌어요. 등급 평균을 반영합니다. 근데 웃긴 건 이 등급을 우리는 지금 9등급제잖아요. 9등급제. 근데 이 9등급제를 5단계로 변환시켰습니다. 5단계로. 자, 예를 들면 1, 2등급은 A, 3, 4등급은 B, 5등급은 C, 6, 7등급은 D, 8, 9등급이 E. 그래서 1, 2등급의 A일 때 100점인데 3, 4등급은 99.5점, 5등급은 99점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과 5등급의 극간 점수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 1등급과 4등급은 0.5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 말은 가천대는 지역균형이든 학생부 우수하든 내신이 중요한 대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신이. 그래서 결국 그 차이는 그럼 결정적으로 당락을 가져오는 차이는 무엇이 만들어낼 것이냐. 지역균형은 면접이 가져올 것이고 학생부 우수자는 요 최저가 당락을 결정할 거예요.
실제로 가천대 최저 충족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요 인문 자연 2합 요 바이오로직스학과가 2합 5인데 요거를 충족하는 순간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합 전형을 보면 가천 바람개비 전형이 수능 전에 면접을 치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공학과와 계약학과인 클라우드 공학과가 의한 약학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의 선택 지정 과목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입결 라인을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넓은 대학 중에 하나예요. 예. 합격 범위가 가장 넓은 대학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가 가천대 가고 싶은데 4등급이다, 3등급이다.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번은 그래도 상상량의 카드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다. 상당히 합격의 스펙트럼이 넓다. 자, 이제 인천대입니다. 이제 몇 개 대학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인천대, 경기대, 수원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인천대를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작년 대비 변화가 없다. 근데 이 교과 성적 우수자 요 전형만 놓고 봤을 때 자연 계열은 원래 수능에 과탐 지정이 있었어요. 근데 과탐 지정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가장 인천대에서 인기 높은 인기학과 중에 하나가 이제 동북아 국제통상학과잖아요. 이 동북아 국제통상학과가 최저가 2합 5에서 2합 6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입결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도고 그 나머지는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집 인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큰 변화가 없다. 무역학부가 여기 GTS 학부라고 해서 뭐 글로벌 트레이드 서비스 학과니까 국제무역서비스학과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 명칭만 바뀐 거니까 이건 큰 의미는 없겠죠.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지역균형과 이 교과 우수자 전형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역균형은 최저가 없고요. 최저가 없고 교과 성적 우수자가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차이예요. 자, 근데 입결 차이는 또 별로 없어요. 보통 최저가 있다면 실제로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니까 결국 입결이 낮아져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최저가 있는 데서 입결이 낮아지는 것이 원래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인천대는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역균형과 교과성적 우수자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 예. 예, 동부가 국제통상 전공이 수준이 완화됐다. 예, 이 정도의 특징이 있고요. 예, 운동건강학부에 한해서만 1단계 배수가 4배수로 늘었다. 예, 이건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입결을 보시면 교과 전형은 이제 자연과 인문의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그죠? 1호 교육과가 뭐 4등 이런 것이 입결이 펑크난 거예요. 실제로 올해도 내가 4등급인데 1호 교육과 인천대 쓰면 될까? 작년에 4.24였는데 안 됩니다. 예, 이건 입결이 펑크났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이런 대학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본 친구들한테 얘기하겠지만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결이 너무 높아진 대학은 입결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없는데도 입결이 너무 낮았는데 입결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톨릭 대학 보겠습니다. 자, 가톨릭 대학은요. 일단 지역균형의 경우는 광역 단위 선발은 늘었고 이제 전공 단위는 모두 줄었다. 예, 잠재 능력 우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잠재 능력 우수자도 보면은 광역 단위는 늘었고 이렇게 광역 단위는 늘었고 전공 단위는 줄었다. 왜 그럴까? 바로 면접 전형 때문이에요. 이 면접 전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대규모로 전공 단위를 모집하면서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방침을 정한 거죠. 야, 전공 단위는 학과 단위 모집은 면접으로 뽑고 나머지 광역 단위는 교과 전형이나 또는 서류 전형으로 모집하자. 자, 이렇게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면접 전형이 늘어났죠. 예, 작년에 43명인데 올해는 무려 250명을 선발하니까.
그다음에 첨단 과학학과로 이런 학과들이 생겨났어요. 바이오로직스 공학부가 60명, AI 공학부가 30명 이렇게 늘어났고 특히 제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교직 이수를 염두에 두고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가 상당히 많이 또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매력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 가톨릭대가 전 과목 반영이에요. 전 과목. 여기 환산 등급을 1, 3, 5등급이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의예과 같은 경우는 인적성 면접을 보는데 합격, 불합격, 그러니까 패스, 논패스의 개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적격자를 선발하는 어떤 의도로 의예과는 인적성 면접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면접에서 진로 역량이 중시된다. 나머지는 다 설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의예과와 약학과에서는 과탐 지정이 있다. 예,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때도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교과와 종합 전형의 입결 차이가 상당히 커요. 특히 작년에 2025학년도에 2024학년도 그랬지만 가톨릭 때 교과 전형의 입결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종합 전형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입결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교과의 커트라인이 높아서 가톨릭대를 포기하지 마시고 종합 전형으로 노리신다면 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이 뭐 높은 수준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만 갖춰져 있다면 서류형과 면접형 골라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경기대입니다. 경기대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서울 캠퍼스와 수원 캠퍼스 나눠지죠. 수원 캠퍼스가 이제 본교에 해당이 됩니다. 자유전공학부는요, 예, 서울이든 수원이든 전부 논술로만 선발합니다. 논술로만 이렇게. 그리고 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이 수원 캠퍼스에서는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서울은 전혀 변한 것이 없고 수원도 뭐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예. 근데 이 자유전공학부가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어요. 경기대가. 왜냐하면 경기대 수원 캠퍼스 자유전공학부로 만약 입학을 했을 때 만약에 서울 캠퍼스로 뭐 할 수 있다라는 걸 선택이 가능해요. 2학년 진급할 때. 자, 여기 밝혀놨듯이 2학년 올라갈 때 수원과 서울 캠퍼스에 학과된 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학교작 추천과 교과 성적 우수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경기대는 두 개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교과가 이제 반영이 되는데 전교과가 반영이 됐을 땐 부담스럽지만 오히려 잘만 공략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상향 카드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인천대 또 그 두 개의 교과전형 중 하나가 최저가 없어요. 경기대도 두 개의 교과전 하나가 최저가 없죠. 그러니까 2점대 중후반의 친구들이 안전카드로서 혹시나 내가 수능을 못 봐서 최저를 못 맞춰서 모두 다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최저 없는 이 모집단위 하나를 안전카드로 써야 하는데 그때 인천대와 경기대를 2점 중후반대 친구들은 공략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예, 나머지는 뭐 큰 특징이 없죠. 음, 예, 없습니다. 아, 요거 하나 있네요. 교과 성적 우수자에서 최저를 맞출 때 2학 7인데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한다 그래요. 간주. 간주라는 것은 사실과 상관없이 그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학이네요. 마지막 대학 수원대입니다. 수원대는 종합 전형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전형만 이렇게 세 개를 운영합니다. 면접 위주 교과 전형은 면접이 40%고요. 예, 그 다음에 고교 추천 전형도 면접이 40%예요. 근데 얘는 면접만 있다면 얘는 면접도 있고 얘는 면접도 있고 최저도 있고 얘는 교과 우수 전형은 최저만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만 있느냐 최저만 있느냐 면접과 최저가 둘 다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의 특징은 요 경제학부, 경영학부, 호텔 관광학부를 묶어서 통합으로 이렇게 통합으로만 선발하는 게 일단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가 있는데 이 자유전공학부는 올해 여기 보면은 자, 뭐 이렇게 교과에서 뽑고 논술로는 뽑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특징입니다. 전공단위 어떤 모집은 좀 줄었죠. 저는 수원대 이제 논술 같은 경우 이제 약대 논술을 또 대표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난이도가 좀 쉽더라 그래요. 예, 논술 문제 자체가 약술이 좀 쉽고 EBS 수능형 문제를 좀 반복해서 풀어보면 대비하기도 좀 수월하고요. 또 출제 범위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인문 같은 경우 국어가 10문항, 수학이 5문항, 그리고 자연은 국어가 5문항, 이제 수학이 10문항인데 약술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국민대 있고 상명대 있고 또 고려대 세종도 있고 공략할 수 있는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 3, 4개 이상. 근데 논술만 쓰는 건 육논술은 전 무조건 반대입니다. 예. 자, 그다음 예. 자, 특징만 얘기할게요. 특징만. 여기 보면은 면접 위주 교과 전형이 수능 전에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그룹 면접인데 자기소개 일부를 다 포함하고 있죠. 자기소개. 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면접실에 들어가면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1분 동안. 보통 면접의 이제 주요 내용은 뭐 인성적인 부분, 어떤 창의력, 사고력, 전공 적합성, 학업 계획 뭐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하는데 특정한 방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도 면접 보고 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평이한 수준, 뭐 당황스럽거나 뭐 이런 문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수원대는 아시다시피 반영 교과에 전 과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교과의 상위 5과목씩에서 총 20과목만 반영이 되니까 또 거기다가 가장 본인이 성적이 좋았던 과목이 30%, 두 번째 교과가 30, 25, 15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교과 간 성적의 차이가 좀 큰 학생들, 그런 약간 편식 있는 과목별 이런 학생들에게는 좀 유리한 그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등급을 쭉 찍은 친구보다는 6등급, 4등급, 6등급, 4등급 이렇게 찍어서 평균이 5등급 나온 친구가 더 낮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상위 과목만 반영되니까.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최저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3개 대학 서울과기대부터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봤어요.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한 대학당 한 6분, 7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큰 집중력이 있지 않은 한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는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자기 생기부와 자기 성적에 맞는 개별적인 어떤 전략을 세우는 데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제 우리 차후에 1학기 기말이 끝나고 최종 성적과 생기부가 나오면 그때 개별적으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